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블록체인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 랜딩 버런 역할을 하는 이제 뭐 비너스라든지 등등등 있고요. 이게 완전한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결정도 책임도 자기에게 부과된다. 이게 사실 탈중앙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최영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11월 디지털 자산 웨비나 주제로 디파이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와 그리고 주요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블록체인 분석 드리고 이어서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중선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디파이 관련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네네. 짧게 좀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저번 시간에 디파이의 어떤 정의와 더불어서 시장 규모가 지금 어떻고 성장성이 어떻고 이자 농사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예컨대 뭐 탈중앙 거래소 덱스라든지 탈중앙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랜딩 버런 프로토콜들 또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또 이제 이 모든 디파이 생태계를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인 디지털 월렛 요것들 그리고 또 이제 디파이가 지금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만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리얼 월드, 오프체인 월드와의 접점 역할을 하고 있는 오라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생태계 얘기를 할 때 이 디파이의 근간이 되는 게 그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디파이의 어떤 뭐 장밋빛 미래와 또 지금 개선해야 될 그 수많은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논하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더리움 편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디파이의 근본은 사실 이더리움이죠. 사실 이더리움 말고도 다양한 이제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뭐랄까 프로토콜들이 이제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디파이 생태계를 구성한 것이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좀 주요하게 관심 갖고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더리움 보실까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저희가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전체 디파이의 토탈 밸류 락드, 디파이 생태계에 이제 예치된 그 가상자산 규모가 저번 시간에 한 300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약 67% 정도가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거의 뭐 70%가 꽤 커요, 그죠? 네,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1세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블록체인으로서 그 입지를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확장성이었어요. 그쵸. 느리고 비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2.0이라든지 각종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다뤘으니까 그렇죠. 뭐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고 그렇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이더다. 그래서 이제 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이더가 있어야 된다 지갑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블록체인 얘기를 하자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인데요. 그렇죠. 네. 요것도 이제 작년부터 되게 혜성처럼 떠오른 그런 게 말입니다.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TBR 도머넌스의 약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제 바이낸스가 주축이 돼서 만든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보다 싸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이제 빠른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걸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거래소의 어떤 역량이었어요, 그죠? 네네네네. 바이낸스라고 하는 사실 그 탑티어 세계적으로 탑티어 거래소의 기존의 어떤 고객 또 기존의 자산이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좀 시장을 빠르게 좀 잠식시켰죠. 8% 정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 쪽 그리고 디파이 쪽의 특징이 이제 오픈 소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 디파이 생태계가 커질 때 기존의 이더리움에 있던 거 그냥 이제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썼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 사실 뭐 나름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그 거래소 역할을 하는 팬케이크 스왑이라든지 랜딩 버런 역할을 하는 이제 뭐 비너스라든지 등등등 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BUSD라고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낸스 자체적인 이제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고 바이낸스 네트워크의 기초통화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BNB다.
예, 그래서 이제 그 BNB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함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게 사실은 최근에 핫한 솔라나입니다. 뭐 이른바 이더리움의 킬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보다 저렴한 수수료, 빠른 트랜잭션 속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최근에 아주 뭐 핫해요. 예. 어떤 장점과 어떤 모양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이제 이더리움 이후에 나온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은 대체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보다 싸고 빠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라나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솔라나도 뭐 비슷한 비슷한 이제 슬로건을 걸고 등장을 한 프로젝트고 이것도 이제 디파이 전체 TVL에서 이제 5% 정도를 차지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 이게 급속도로 좀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솔이라는 그 솔라나 네트워크의 기축통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은행이 생각나네요. 예, 뭐 거기랑은 전혀 다른 또 그러니까요. 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제 굉장히 많은 여기도 자본이 많이 들어갔죠. VC들이 여기다가 돈을 많이 태웠고 지금 생태계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 외에도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 그 테라 루나 생태계도 있고요. 그렇죠. 뭐 요새는 뭐 아발란체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 또 한국이 이제 클레이튼 쪽 디파이 생태계도 있고 한데 아직은 뭐 이제 그 이더리움을 비롯한 이제 주요한 얼터너티브 레이어 1 블록체인에 대비해서는 아직은 뭐 네트워크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이 시장이 또 재밌는 게 너무 급변해요. 잠깐 신경 안 쓰면 네네네. 정말로 뭐 한 일주일 만에 아웃 오브 데이트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영상 이렇게 찍지만 1년 뒤에 이걸 다시 봤을 때 또 아웃데이트 될 수 뭐 있습니다. 무슨 옛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럴 그럴 수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좀 고지를 드리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뭐 디파이 생태계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있었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실 뭐 한 1년 반 사이에 거의 뭐 17배, 18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서 우리가 다 세세히 다루기도 어려워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대표적인 거 굵직굵직한 거 개론이라고 큰 얼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좀 이해가 되셨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고 우리가 또 정돈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왔듯이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좀 균형감 있게 좀 전달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 디파이 낙관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금융 포용력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 이제 전 세계 17억 명이 언뱅크 인구란 말이에요. 은행 계좌가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야 은행 계좌를 왜 못 터? 그쵸. 그리고 왜 대출 서비스 그다음에 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다 되고 그쵸. 법정 화폐 가치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안장되어 있는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인구의 한 17억 명은 은행 계좌도 없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 그리고 이런 통신 디지털 디바이스 이런 것들에 꽤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좀 보편적인 금융, 보편적인 어떤 인프라가 구성되고 그들도 사실은 자산을 증식하고 금융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혹은 블록체인 철학의 밑바탕인데 여기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디지털 월렛과 가상자산만 있으면 누구나 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파이가 이 언뱅크라든지 이 underserved financial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인구들을 포섭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기존에 은행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금융의 페이지를 써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혹자는 핀테크, 크립토 이전의 핀테크는 그냥 이제 그 아이폰 이전의 모바일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핀테크라고 주장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사실은 법정화폐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 다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은행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개도국 이런 데 서비스들은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기가 더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립토에 기반한 가상자산에 기반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유용한 밸류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늘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앙화된 이 제도 시스템 하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지하금융이라고 한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하금융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중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금융 인프라가 보편적이냐. 그러면 국가가 혹은 보편적인 금융의 어떤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지하금융의 포지션이 크거든요. 그렇죠. 지하금융은 말 그대로 정부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동네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 받든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자를 주고 받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캐치를 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밌어진 거죠. 다 통신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지금 많은 큰 차이가 없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이 뭐 아이폰 13을 산다거나 무슨 폴더폰을 사는 게 아니더라도 중고폰을 쓰더라도 지금 웬만한 스마트폰들이 지금 후진국에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도서 산간 지역이 됐든 아니면 그 척박한 사막 지역이 됐든 사실상 통신과 이 스마트폰 서비스가 있으면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월드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이 코인이 자산화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피앗 화폐를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드 파밍도 가능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그 금융 생태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나 규제 당국에서 볼 때는 지하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반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 금융이나 기존 국가들이 보급하지 못했던, 포용하지 못했던 금융 포용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토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하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상당히 중앙정부나 기득권 금융과 그 대립관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결국에 이제 이 거래 내역의 투명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네네.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게 코인 거래나 이런 거는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렇죠. 탈세나 이런 데 활용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늘상 하시는 얘기죠. 예, 근데 사실 이게 공개형 분산 장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투명해서 이 거래 내역이 이 블록체인 그 데이터 분석 툴을 쓰면 다 추적이 됩니다. 위변조도 안 되고 그쵸. 모든 기록이 다 남고. 예, 오히려 너무 투명해서 이게 문제인데 디파이가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그리고 지금은 AML이나 KYC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규제가 강화가 되고 제도권으로 포섭되면은 KYC, AML 당연히 할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질서와 체계가 잡힐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 오히려 이 디파이에 이제 근거하는 어떤 금융 서비스들이 거래 내역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아까 제가 언급한 지하금융의 디지털화지만, 그 지하금융의 디지털화가 오히려 익명성을 중심으로 해서 더 폐쇄화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투명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기존의 어떤 인프라로는 덮을 수 없는, 커버할 수 없었던 보편적 금융을 해결하는 또 획기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앞서 우리가 그 생태계 얘기하면서 탈중앙화 거래소 얘기도 했고 탈은행 서비스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쨌든 간에 사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나 사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네네. 그래서 이게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이제 서부 개척 시대를 방불케 하고,
그리고 예전에 뭐 2015년 이전 그때 이제 비트코인 시장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초창기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디파이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그게 해킹을 당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실되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거기 돈이 모이면 그 돈을 다 빼버린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많아졌는데 저는 이제 이거가 되게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걸 대처하는 방식이 되게 중앙화된 금융기관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컨대 어떤 이제 그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이 자금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유실이 됐습니다. 다른 해커의 지갑으로 갔거나 하면 투자자들은 기대를 한단 말이죠. 물어달라.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중앙화된 금융기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디파이의 본질적인 어떤 철학, 블록체인 철학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원래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컨대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뭐 망가졌어요. 이중 지불이 됐어요.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 누구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가서 뭐 구제금융을 해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거 물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디파이 쪽에서는 보통 이제 리더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주장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팀에서도 그거를 보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커뮤니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성장통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디파이가 탈중앙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냥 오픈 파이낸스다 이거는. 누구나 디지털 월렛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되게 화두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게 생태계가 또 급속하게 커지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규모가 맞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리 오너십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을 거고. 네. 앞서 지금 중선님이 가장 좋은 얘기를 비유를 했어요. 이 서부 개척 시대와 같다.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에 왜 우리가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면 다들 총 차고 다녀요. 그렇죠. 예, 예. 결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죠. 맞아요. 예. 서부 개척 시대는 누구도 누구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총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를 방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국이 지금까지도 총기 자유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나라의 역사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싶다고 해서 총 갖자 그러면 뭐 모두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지금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탈중앙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정말로 결정도 책임도 자기에게 부과된다. 이게 사실 탈중앙화의 핵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정신에서 시작한 이 산업이기도 하지만 이 디파이 시장에서도 조금은 오픈뱅크처럼 네. 투자자들이 과실은 내가 따먹지만 그쵸. 손실이 난다거나 피해가 되면 다시 이제 책임은 묻는, 전가하고. 전가하는 네. 이런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리얼월드와 좀 비슷하게 네. 예,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이 네. 생태계를 좀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한 어떤 블록체인 가버넌스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해킹이나 사기로 인한 투자 피해 부분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각국의 정부가 제도나 규제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최근에는 또 인도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또 금지를 하겠다는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디파이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부들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 같으신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서구권에서는 아마 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권위적인 정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디파이 쪽도 이제 새로운 또 숙제를 당국 관계자들에게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국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들을 일종의 뭐 등록제라든지 인가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건데 또 이제 새로운 게 또 생겨버려가지고 이제 이거는 또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 이제 풀뿌리처럼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고 새로운 과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원래 이제 그 기술 발전은 항상 그 규제에 선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술 발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또 따라가서 그 보폭을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게리 겐슬러 형님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예,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이분인데요. 게리 겐슬러 그 SEC 의장님이 이제 뭐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되게 강화할 거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내고 있고 디파이에서도조차도 이것도 이제 뭐 표면상으로는 이제 디파이지만 사실 D 아니다, 디센트럴이즈 안 돼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각 디파이 프로젝트 팀들이 재미있는 게 네. 유니스왑이나 이런 데는 뭐 VC 투자도 받았고 일종의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부를 수 있어요. 미국 당국이. 근데 이게 또 익명인 팀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이게 잡기가 되게 어려운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또 저는 이게 앞으로 양분되지 않을까 이런 또 한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당국에 붙어 있는 쪽은 아마 KYC AML을 되게 빨리 도입을 할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쪽은 이게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디파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또 얘기를 나눴어요. 뭐 디파이 시장에 대해서 뭐 지난 편, 이번 편 두 편만 가지고 충분히 궁금증이 풀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많이 어렵기도 하고 많이 또 다양한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또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의 변화상을 좀 캐치해야 정보를 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가상자산 시장, 뭐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한 축으로 저희가 볼 때는 디파이가 성큼성큼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귀추가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이 올해 1월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간도 하고 또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도 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파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중간 참여자인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거래 비용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해왔습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일관된 투자 철학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대로 미래의 세상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메가 트렌드 중에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고 그 변화의 코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인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더리움의 확장성으로 발현되고 있는 NFT 그리고 디파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중앙은행 중심으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발행되고 있는 CBDC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 한 해 좀 정리해서 공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함께 애써주셨던 또 우리 중섭님이 이번 달까지 저희와 함께 하고 또 이제 또 헐헐 또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회사를 떠나기로 했어요. 네네.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도 뭐 같이 함께하는 동안 너무 많이 배웠고 그리고 가급적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잘 캐치해서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나가서도 건승을 기원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성님은 뭐 저희 하나자산 소속은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다양한 또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로 했고요. 또 중성님과 함께 공부했던 또 함께 연구했던 분들과 함께 제가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께는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자산운용 디지털 자산 웨비나 아껴주신 또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021년 잘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